2023년 스리랑카 국민들이 대통령 관저를 점거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사람들은 궁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침실에서 셀카를 찍었죠. 이 초현실적인 장면의 배경에는 국가 채무 불이행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개인이 파산하면 집과 차를 잃습니다. 기업이 파산하면 문을 닫고 직원을 해고하죠. 그런데 국가는 어떨까요?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판사가 나타나서 청와대 가구를 압류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사람들도 그대로 살아가고 국기도 계속 펄럭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내부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은행이 문을 닫고 슈퍼마켓 선반이 텅 비게 되죠. 평범한 사람들의 저축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국가 파산, 정확히는 국가 채무 불이행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파산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대부분 무언가 극적인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파산했다고 말할 때 그들이 정확히 의미하는 건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이란 국가가 부채 지불을 놓치거나 지연하거나 아예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을 말해요. 개인이나 기업과 달리 국가는 파산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도 없고 판사도 없고 정부 청사에 비품을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은 여전히 TV에 나오고 국회는 계속 운영되고 경찰도 순찰을 돕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무너지는 것은 국가 자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투자자와 대출 기관들이 정부의 상환 능력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이 나라는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신뢰가 무너지면 돈을 빌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나 아예 거절당하게 되죠. 연료나 의약품 같은 필수품을 수입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외국 공급업체들이 현금 먼저 내세요 라고 요구하기 시작하거든요.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자국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리랑카가 2017년에 한반토타 항구를 중국에 99년간 임대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프로젝트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되자 항구 자체를 넘겨야 했던 거죠. 국가의 주권이 걸린 중요한 자산을 외국에 넘기는 건 정말 뼈아픈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는 걸까요? 부패와 잘못된 관리가 큰 이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빌릴 때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는 복리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부채 상환에만 쓰이게 되고 다른 용도로 쓸 돈은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부채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고 그 새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는 악순환이죠. 새로운 대출자를 찾지 못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게 됩니다. 화폐 가치 하락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외화, 특히 미국 달러로 돈을 빌리거든요. 글로벌 대출 기관들은 달러로 대출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니까요. 하지만 이건 차용국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자국 통화로 세금을 걷지만 빚은 달러로 갚아야 하거든요.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양의 달러를 사는데 갑자기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빚이 저절로 몇 배로 늘어나는 셈이죠. 전쟁, 팬데믹, 주요 수출품 가격 폭락 같은 외부 충격도 치명적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완벽한 예예요. 거의 전적으로 석유에 의존하던 이 나라는 석유 가격이 폭락하자 정부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재와 부패, 부실 경영이 겹치면서 정부는 격차를 메우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냈죠. 그 결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결국 채무 불이행이었습니다. 정치적 혼란도 중요한 요인이에요. 한 정부가 빚을 지고 다음 정부가 갚기를 거부하는 경우죠. 2008년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는 국가 부채의 일부를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의도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갚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항상 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불을 한번 놓치거나 이자 연기를 요청하는 것처럼 사소하게 시작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기에 충분하죠. 뉴스가 나가면 신용평가 기관들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국가의 신용등급을 낮추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제때 돈을 못 갚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삭감이 갑작스럽거나 심각하면 투자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나라의 화폐, 채권, 주식을 파치우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도하려고 하면 가격은 폭락합니다. 모두가 일단 나가자는 생각으로 싸게라도 팔려고 하거든요. 국가 통화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수입하는 모든 물건이 훨씬 더 비싸졌어요. 석유, 식량, 의약품 같은 필수품들은 대부분 외화로 구매해야 하는데 같은 양의 달러를 얻으려면 점점 더 많은 자국 돈이 필요해지는 거죠. 이로 인해 대규모 제품 부족이 발생합니다. 수입업자들은 물건을 들여올 수 없고 슈퍼마켓 선반은 텅 비기 시작해요. 있는 물건마저 가격이 급등하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시작됩니다. 가격은 매주, 심지어 매일 오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부는 은행 계좌가 언제든 동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해요. 하지만 은행은 모든 사람에게 줄 만큼 충분한 현금이 없습니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운영하거든요. 이게 바로 뱅크런입니다. 일부 은행들은 계좌를 동결하고 출금을 제한하기 시작해요. 일부는 무너집니다. 한 은행이 망하면 사람들은 다른 은행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돈을 빼내려고 하죠. 한 번의 붕괴가 또 다른 붕괴를 낳습니다. 전체 금융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해고됩니다. 실물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저축은 가치를 잃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물가는 치솟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항의합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파산 상태에 있더라도 채무 불이행만은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군가 고소할까 봐서가 아니라 지불이 한 번만 늦어져도 경제를 붕괴시키는 도미노 효과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아무도 그 나라의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죠. 그렇다면 국가는 채무 불이행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되게 길고 고통스러워요. 채무 불이행 이후 대부분의 정부는 정상적인 차입이 차단됩니다. 더 이상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거든요. 예전에 돈을 안 갚던 친구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죠. 국가는 먼저 부채를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지불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거나 대출 기관에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걸 헤어컷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대출 기관들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IMF 같은 기관이 위기에 처한 국가에 긴급 대출을 제공합니다. 세계은행은 장기 개발과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고요. 파리 클럽 같은 부유한 정부들의 모임은 부채 지불 연기나 구조조정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은 공짜가 아닙니다. 엄격한 조건이 따라오죠. 바로 긴축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을 줄이고 국유 자산을 매각하라는 지시를 받게 돼요. 공항, 석유회사, 공익사업체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보통 국민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자국의 자존심과 주권을 파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마치 현대판 식민지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게다가 공공부문 일자리가 사라지고 보조금이 삭감되고 가격은 더 오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부채가 구조조정되더라도 투자자들이 돌아오려면 그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예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채무 불이행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죠.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회복에 성공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여러 차례 채무 불이행을 했지만 계속해서 다시 빌릴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스는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개혁 끝에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스리랑카는 2022년 채무 불이행 후 IMF와 협상을 맺고 회복을 시작했죠. 현대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회복 사례 중 하나는 우루과이입니다. 2002년 우루과이는 이웃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여파로 대규모 뱅크런을 겪었고 국가는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갔어요. IMF의 긴급 지원과 미국의 긴급 대출, 그리고 심각한 부채 구조 조정과 주요 개혁을 통해 우루과이는 회복했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는 칠레에 이어 남미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 중 하나가 됐고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해요. 드문 성공 사례죠. 그렇다면 부유한 나라도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나라도 파산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로 빚을 지거든요. 그리고 미국만이 달러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항상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미국이 부채에 관해 누리는 독특한 특권입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인쇄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생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너무 많은 달러가 시장에 넘쳐나면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 실제로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2011년과 2023년 정치인들이 부채 한도 인상을 놓고 다투면서 정부는 거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뻔했습니다. 미국에는 부채 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정 한도 이상 빌릴 수 없다는 거죠. 재밌는 건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계속 이 상한선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한도지. 계속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채무 불이행 위험만으로도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2011년 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낮췄어요. 미국이 너무 불안정해 보이고 부채 관리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죠. 2023년에는 피치라는 또 다른 평가기관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GDP의 200%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채 수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채무 불이행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대부분의 부채를 일본 내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과 자국민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죠. 외국인에 대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국가 채무 불이행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건 결국 경제도 신뢰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실물 자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죠. 어떤 나라들은 회복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채무 불이행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특히 기후변화, 팬데믹, 지정학적 긴장 같은 글로벌 위기가 더 자주 일어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건 각 국가가 얼마나 투명하게 부채를 관리하고 위기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일 겁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만 쌓는 데는 수년이 걸리니까요.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경제직 향상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